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재현 프로젝트 8주차입니다. 8주차.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나간 게 이제 8페이지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9페이지도 얼른 이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이 없으니까 일단 계약하기 전까지 일단 9주차 찍고 9회를 나눠줘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세특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빨리 써야 되는데. 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8월 4일이네요. 지금 1시 20분인 거 보니까. 네. 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바쁘네요. 뭔가. 진짜로 뭔가 뭐 연수도 좀 듣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느라고. 이번 여름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휴가를 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집에서 이제 뭐 세탁 쓰고 좀 운동 좀 하고 계속 그렇게만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8페이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아무리 이거 지금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은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부분 본다면 이제 보통 이제 신분제의 변동 쪽이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공명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노트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노트!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시대의 이제 신분제를 본다면 이 법제적으로 조선의 이제 신분제를 본다면 일단 법제적. 여기서 법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경국대전에 실렸다는 거예요.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조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다가 이제 성종 때 완성이 돼요. 완성종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 이 경국대전에 따른다면 이 조선은 양천제 국가입니다. 양천제 국가. 그러니까 이 신분을 양인과 이제 천인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양천제다. 그런데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사회였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여러분들 반상제예요. 반상제. 신분을 이제 네 계층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일 위가 바로 양반. 이 양반은 두 양자를 써요. 두 양자. 문반과 무반 합쳐서 양 두 개잖아. 그래서 우리 오도 양계 할 때 북계와 동계 합쳐서 양계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반도 이 문반 관료, 문신 관료와 그다음에 무반, 그러니까 무신 관료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양반, 그다음에 중인, 상민. 여기 상민까지가 이 양천제에서 양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이제 천인에 해당되는 애들이 천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반상제라고 하느냐? 양반의 반자와 상민의 이 상자를 따와가지고 반상제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 신분제를 살펴보면 이 법제적, 즉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천제 국가지만 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을 보면은 반상제 국가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신분제예요. 그리고 조선의 신분제이자 조선 전기의 신분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조선 후기 때는 바뀌었나요? 아니요. 조선 후기 때도 똑같이 이 반상제가 운영이 되긴 하는데 이 조선 전기 때가 엄격한 이 신분제 사회였다면 이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점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요. 양반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상민과 천민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상제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가 잘 유지가 되다가 왜 조선 후기 때 이러한 신분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여러분들 우리 흔히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시기를 두고 그 앞 시기를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조선 전기 때, 그러니까 이 운영이 잘 되다가 후기 때 왜 무너지게 되냐면, 왜 계속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겨. 일단 임진왜란 때 이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전쟁터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났어요. 일본이 침략을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조선이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후퇴를 한 거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갔잖아. 그런데 그 전쟁터가 이 조선이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게 돼요.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었어. 그 과정에서 양안, 그러니까 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재산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적,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즉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 대장과 그리고 호적, 호적은 이거 호구 대장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집 호자 입구자에 그 집에 이 사람은 입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 수를 셌다는 거야.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양환과 호적이 이제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때 막 불타고 막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럼 양안과 호적이 소실되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들 양안과 호적은 뭐의 기준이 되냐면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세금을 얼마를 걷겠다. 그리고 이 집은 몇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얼마를 걷겠다. 즉, 이 양안과 호적은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돼요. 근데 이 양안과 호적이 모두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뭔 세금을 어떻게 내? 그러니까 이 조선 정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재정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느냐, 납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자, 납속은 납부한다는 거예요. 속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세금을 납부하는 거, 그것을 납속이라고 이야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뭐로 낸다 그랬어요? 곡식으로 낸다는 거야. 즉 곡식을 중앙에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뭔가 대가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적 그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양반은 뭐가 좋아요? 군대를 안 갑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를 그 조선 중종 전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군대를 가야 되지만 중종 때 군적 수포제 시행됐다는 거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제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 뭐를 내라 그랬어? 군대를 가는 대신 포를 낸다 그랬지. 옷감을 내는 거야. 즉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된다면 군포를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돈은 많은데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납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게 됩니다. 자, 이 납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명첩은 이 공자가 빌 공자입니다. 비어 있다. 명자는
이름명이에요. 이름이 비어있는 첩은 관직 임명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9급 공무원이라든지 뭐 7급 공무원, 그 5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봐야 될 거예요. 그 고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렇게 막 준비를 하시게 될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9급 공무원이 합격을 했다. 9급 공무원 합격증. 자, 뭐 이 사람이 뭐 9급 공무원 합격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9급 공무원 뭐라고 될까? 임명장? 임명장이라고 하나? 어쨌든 보자. 자, 9급 공무원 임명자. 자, 뭐 이 사람을 뭐 9급 뭐 무슨 직에 뭐 임명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미리. 대신에 여기 이름이 보면 이름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뭐 조재현 이렇게 써. 자, 9급 공무원 임명장 조재현. 뭐 이 사람을 뭐 무슨 이유로 뭐 9급 공무원에 임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름이 비어 있는 거야. 이름이 비어 있다는 거야. 왜 비어놨을까? 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국가에다가 돈을 바침으로써 이 사람에게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명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뭐 그 당시 상인들은 일반 농민들은 돈이 이렇게 많아요? 양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상민 천민 수는 줄어들게.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돼. 저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조선 후기로 가면 모내기법, 그러니까 뭐 이걸 한자로 말한다면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게 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돼요. 뭐 광작이라든지 뭐 이모작이 가능했다. 이모작은 벼와 보리를 같이 키우는 걸 말한다 그랬었지.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뭐 공명첨, 뭐 납속 이외에도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느냐? 족보를 위조하거나 족보를 사들이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양반이라고 하는 족보를 파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조선 후기로 가면 이 양반이라고 하는 얘들이 크게 세 신분으로 나뉘게 돼요. 먼저 권반, 권력이 있는 양반, 향반, 권력에서는 밀려났지만 시골에서는 양반 행세를 하는 얘들. 그러니까 중앙에서 뭐 어떤 우리 저번에 환국 같은 거 살펴봤었잖아요. 거기에서 전쟁에서 패배했어. 그래가지고 좀 타격이 있어서 중앙에는 있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양반 행세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완전 몰락한 양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잔반이라 그래요. 잔반. 잔반통 아니야. 그럼 이 몰락한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굶어 죽을 거요? 안 되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농업 기술의 발달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에게 이 잔반들이 양반 신분을 팔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갖고 있어봤자 굶어 죽기밖에 더해. 그래서 팔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천민 수는 줄어드는. 선생님 지금 천민은요? 천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납속이라든지 군공, 전쟁의 공이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도망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국가에서는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네? 일단 군포를 거둘 수 있는 상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천민은요? 여러분들 천민은 재산입니다. 천민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양반도 아까 전에 군역 면제받는다 그랬어. 천민도 지금 세금을 안 해. 군역 면제받아.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민에게 군역을 물려야 되는데 상민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들에게 부담이 너무 지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선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제도와 그리고 순조 때
이 국가에서 데리고 있던 노비를 공노비라고 하거든요. 이 공노비를 해방시켜서 상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영조 때 실시됐었던 노비 종모법과 이 순조 때 실시되었었던 이 공노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상민의 숫자를 확보함으로써 이 군포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다 적어둬야 될 것은 조선 후기 때 양반의 수는 어떻게 된다? 양반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상민과 천민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아까 전에 뭐 노비 종모법이라든지 이 공노비 해방을 통해서 상민의 숫자를 확보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될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호포제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물린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용적인 학문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조선 정부에서는 성리학을 절대화시켜요. 성리학의 절대화, 다른 말로 교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번 시간 거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 자, 이 양란을 거치면서 이 조선의 그 지배계층들은 자신 피지배계층들에게 어마어마한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 전기 때 이들은 뭐라고 이 피지배층을 그 복종시켰나요? 우리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가 효도하는 만큼 우리도 너희를 잘 보살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잠깐만 물 한 모금만. 그쵸? 자, 그것이 조선 전기 때는 잘 통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양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그 당시 피지배계층은 지배계층에게 어마어마한 실망을 하게 되죠. 임진왜란 때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같은 경우 정묘호란, 병자호란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죠. 오히려 뭐 자기 그 지배계층이 뭐 도탄에 빠진 그런 농민들은 살피지 않고 백성들은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의리, 명분만 생각하고 피할 수 있는 전쟁을 결국에는 일으키게 되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계층을 좀 싫어해요. 말도 좀 안 들으려고 하고, 이거 지들이나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배계층은 이 피지배계층을 다시 또 그들의 이제 충성을 받고 그들로부터 이제 복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리학을 절대시, 성리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학이 발달했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뭐 이렇게 가부장적 질서라고 그러죠. 막 남자들을 막 굉장히 높이 하고 막 여자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하등하게 뭐 보는 그런 모습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성량을 강화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시대는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 공자가 어쩌고 저쩌고 맹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성리학의 교조화에 반대해서 뭔가 좀 실용적인 학문을 좀 강조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린 그들을 실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중상학파와 그리고 또 중농학파가 있어요.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중상학파만 적어놨어요. 중농학파는 아직 뭐 선택지라든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보셈. 자, 먼저 중상학파는 상공업을 진흥시키자.
상공업을 진흥하자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중시한 예들인데, 이 농업을 중시한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조선 후기 때는 소수의 지주에게 많은 땅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백성들, 피지배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땅이 없고, 땅을 빌려서 이제 경작을 하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말하면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도 그 아파트 같은 게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에게 소수에게 몰려 있죠.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뭐 10살짜리 애기가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더라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소수 이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아파트 이제 구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좀 소수의 이제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아파트 집 같은 게 좀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아직 없어가지고 뭐 전세, 월세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아직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언젠가 집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집이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좀 방법이 없네요. 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다 땅을 빌려서 이제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농아파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토지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분배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토지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토지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균전론을 주장을 했고요. 자,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뭐 양반은 좀 많이 주고, 뭐 중인 같은 건 좀 덜 주고, 상민 같은 경우에 좀 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여기 땅을 이제 분배하자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이란 걸 주장하게 돼요. 이것도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농민들이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팔 수 없는 영업전이라고 영원히 팔 수 없는 땅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야. 토지 하한선을 정해놓는 거야. 왜? 이걸 팔아버리면 나는 영원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처음에는 이제 여전론이란 걸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전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장 이렇게 땅을 이제 지정해 놓고 거기 여장의 지위 아래 뭐 공동으로 생산하고 뭐 노동량만큼의 뭐 분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근데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농학파들 이 세 사람이 이제 토지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중상업파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 그럼 상업이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사고 파는 거.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박제가 같은 인물은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볼게요. 제가 안 따라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소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이 재물을 셈에다가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써야지 안 마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도 이렇게 자꾸 퍼내고 그래야 이제 안 마르는데 안 쓰면은 이제 진흙 같은 게 이제 메꿔져 갖고 못 쓰는 것처럼 소비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집을 운영을 했어. 그럼 내가 언젠가는 아이를 낳게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치킨을 팔아야 내 아이를 학원도 보내고 뭐 옷도 사 입히고 뭐 먹을 것도 뭐 이렇게 먹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치킨을 안 사 먹으면은 내가 못 하잖아. 적절한 예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이게 소비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열하일기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이제 방문하고 이제 갔다 온 거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의 어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박지원. 그리고 뭐 유수원 뭐 이런 사람들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중상학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글쎄요, 여기가 뭐
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학이 보통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조선 후기 분위기를 물어본다든지 어 글쎄 이게 어떻게 좀 출제가 될지는 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좀 봅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상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그래서 북학파라고 불렸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대되는 개념이 북벌론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 병자호란 직후에 이제 청나라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일었지만 이게 효종 때 실행에 옮기진 못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이 북학론, 이 북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여 지도가 있었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비교해야 될 것이 이제 조선 전기 때 그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게 있어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건데 그 중국이 제일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오른쪽에 조선이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되게 작게 그려져 있어. 인도 이런 게 되게 작게 그려져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2등 정도는 된다. 그런 중화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혼일강래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시험에 나올라나?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선교사로 들어왔던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청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군분로 주변에서 상영하는 영화입니다. 어 뭐지? 뭐야 잠깐 이게 뭐가 있었어요? 자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 만국 전도라는 것을 이제 들여오게 돼요. 이 고려 만국 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의 세계 지도와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많은 이제 조선의 이제 선구자들이 이 고려 만국 전도를 보고 뭐야? 중국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안 크네. 중국도 세계의 일부분이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이 중국 중심 사상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민 문화의 발전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민 문화의 발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시험에 잘 나와서 저번에 제가 별표 좀 쳐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느냐? 그 조선 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줍니다. 뭐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누구누구누구 뭐 그리고 뭐 판소리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 이 조선 후기 상황을 딱 던져주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뭐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하고 이것이 또 엮어져서 나온다면은 뭐 상평통보를 쓰고 있다. 뭐 상품 작물을 뭐 재배하고 있다. 뭐 모내 기법이 뭐 일반화되었다.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뭐 한글 소설, 판소리, 뭐 진경산수와 민화, 풍속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 그리고 홍길동전과 춘향전.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판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소리. 자, 그리고 진경산수인데요. 이 진경산수는 진짜 우리의 경치를 그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산수는 산과 물을 말하는 건데 풍경화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의 어떤 상상 속의 산이라든지 어떤 중국 그림을 모방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아니 중국 거보다는 진짜 우리의 경치를 그리는 게 좀 좋지 않겠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이 진경산수화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죠. 그래서 인왕제색도 그리고 뭐 금강전도가 가장 대표적인 진경산수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자 미상인 게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작자 미상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자 미상은 누가 그런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작자 미상이 썼어요. 그렇구나.
자, 민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까치와 호랑이 뭐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리고 할머니 집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많이 그려져 있죠. 뭐 효도 효자 뭐 이렇게 막 써져 있어 가지고 뭐 잉어 같은 곳이 막 이렇게 막 그려져 있다거나 이런 거 좀 그려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집안의 애군 뭐 이렇게 좀 나쁜 기운을 막거나 아니면 복, 장수 뭐 이런 거를 뭐 빌었던 것을 민화라고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풍속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김홍도 신윤복인데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씨름도 아주 유명하죠. 뭐 서당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대장간 이런 그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윤복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여성의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서민 문화의 발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부터가 이제 근현대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네요. 근현대사에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잠깐만 끊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